서산대사께서는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송상현의 장렬한 죽음 소식을 듣고부터 묘향산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이었지요. 산승이 그동안 은밀히 병장기를 만들게 하고 그대들로 하여금 내공, 검술, 봉술 등을 훈련을 하게 한 것은 오늘에 대비한 것이다. 이제 그대들이 호국을 위해 나설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신심단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동안의 임진왜란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일까요? (4월 15일) 이각이 소산에서 병영으로 도망쳐왔으니 방비에서 지킬 생각은 안 하고 하인과 말을 재촉하여 그 첩과 면포 1000여 필을 먼저 내어보내니 진무가 난색을 보였다. 각이 성을 내어 진무를 베니 성중이 흉흉했다. 각이 새벽에 몸을 빠져나와 달아나 버리니 여러 군사들이 흩어지고 말았다. 조의정, 이현성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에게 항복하였다. 외적은 부녀들을 모아 누에 올라가 풍악을 베풀고 술을 마시며 창고의 곡식을 저희 나라로 실어보냈다. 이때 나라가 태평하여 200년 동안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소문만 듣고도 와해되어 감히 대적해보지도 못했으며 적이 군사를 몰고 들어가는 것이 사람 없는 무인지경을 들어가는 것 같았다. 경상감사 김수가 가급 수령에게 명을 내려 계속해서 군사를 올려보내게 했으나 혹은 도중에서 도망치고 혹은 문을 나서자 적을 보지도 않고 달아나 버렸다. 초계군수 이일겸은 군사를 놓아 흩어보내고 자기도 도망쳤다. 15일에 밀양무사 박진이 패해서 달아났다. 16일에도 두 번째로 밀양 압강에서 패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 한 사람도 대전하는 자가 없었으나 홀로 박진이 거느린 100여 명만이 동네 소산까지 갔다가 패하고 밀양으로 들어와서 압강을 지키려고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니 모두 이상하게 여기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 군사를 정복하기도 전에 적이 벌써 닥쳐왔다. 이날 심한 안개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박진이 역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성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적이 밀양을 드디어 함락시켰다. 18일에 적이 부산에서 진해로 다가왔다. 부사 서예원은 남문을, 조계군수 이유겸은 서문을 지켰다. 이날 밤 유겸은 야경한다고 속여 문 지키는 군사를 찍어 죽이고 달아나고 예원은 유겸을 쫓아간다고 달아나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서산대사께서는 시국이 위급함을 이미 느끼시고 승도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병장기를 서둘러 만들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서울이 과연 무사할까? 상감께서 도성을 지키겠다는 결의만 있으시고 조신들이 그에 따르기만 한다면 지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적이 쳐들어온 소식이 서울에 이른 것은 개전 사흘 만인 4월 17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좌수사 박홍이 올린 장계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비로소 이일, 함흥길, 조경 등을 중도와 좌도와 서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또 이르지요. 18일에 이르러 여러 고을이 함락되고 패전한 보고가 연달아 들어오니 성한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기는 임금, 선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변란이 심할 때에 한가 일정한 법만 지킬 수 없으니 무릇 죄를 입어 파직되고 퇴직되었던 자들을 모두 기용해서 대기토록 하라. 그리고 무신들도 상복을 입고 집에 있던 자들은 모두 상복을 입은 채로 벼슬자리에 나오도록 하라. 그러나 갑자기 군사를 모아 적을 막자니 일이 뜻대로 되었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간 순변사, 조방장들이 아무리 군사를 모으려 하나 모이질 않고 설령 모였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지요. 순변사 이일이 적에게 패하고는 말을 버리고 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달아나 문경에 이르러서는 장기를 올리고는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달아났는데 그 장계에 이르되 오늘의 적은 귀신이 부리는 군사 같아서 감히 당할 자가 없으니 신은 다만 죽을 다름이 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도 선조는 도성을 벌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 얼마 후에 묘향산에는 급박한 소식이 들어왔으니 스님, 상감께서 드디어 몽진길에 올랐다옵니다. 예견한 바이올시다. 예견하셨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삼척동자라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요. 대사께서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주지 스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내 분명 형혹성이 남두를 범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형옥성이 남들을요? 자고로 형혹성이 남두성을 범하면 임금이 궁궐에서 나와 도망갈 징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의 변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 대비도 안 했으니 누가 서울을 지킬 것입니까? 아마 사대부들은 서로 자기 일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어떻게 이 난에서 피할 것인지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나란 일, 심지어 상감의 일조차 눈에 들어오질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주지 스님께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왜적은 어디까지 왔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막고 있기에 벌써부터 상감께서 몽진길에 오르셨다는 겁니까? 신립 장군이 충주 단금대에서 패하여 전사했다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모두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모양입니다. 신립 장군 맞아. 신립 장군이 문경세제를 버리고 넓은 충주벌에서 적과 맞아 싸운 것이 패인이라고들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제라면 워낙에 험한 곳이라 적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것인데 그만 넓은 벌판에서 싸우다 보니 적의 조총 세례를 받고 몰사했다고 합니다. 어찌 장군 말을 나무라겠습니까?
그만큼 적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반대로 적을 모르고 나조차 몰랐으니 백전백패일 수밖에요. 들리는 바에는 신립 장군이 상감을 아련하고 빈청의 대신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사모가 호련히 땅에 떨어져 보는 사람들이 실색했다옵니다. 관세음보살, 서산대사께서는 유신들이 당파 싸움이나 일 삼는 바람에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지 못하고 아까운 인재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시는 것이었죠. 적어도 나의 제자들만은 개죽음을 시킬 수는 없다. 유정, 영규, 처영 등 마침내 서산대사께서 구국의 전선에 나설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